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OTT 순위 집계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를 몰고 있는데요. 제주 방언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말로 사용되면서 더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집안에 잡녀 하나, 그러니까 해녀 하나 있는 것이 살림의 미천이라고 하는데요. 10살 조금 넘으면 원치 않는 바다에 들어가야 했던 그 팍팍했던 시절, 여성들의 고단한 삶이 보입니다. 팔면 100환을 받는 전복, 100환 주고 엄마의 하루를 사고 싶다던 주인공 애순의 애절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데요. 혹시 여수에도 해녀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현대식 어구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녀로 살고 있는지를 세상에 이런 일이 코너에서 들어볼 텐데요. 살면 사라진다는 즐기고도 강한 해녀들의 삶을 통해서 힘들어진 마음들이 조금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브리핑 YMCA 토론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4월 11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여수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가 최근 이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시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여수 돌산 지역의 난개발 추진이 지역사회에 논란이 됐고 여수시 의회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지가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여수시 의회가 허가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시도하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여수시 의회 일부 의원들 주도로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내부 논의 끝에 추후 다시 논의하자며 안건이 부결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예. 여수시 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는데 해당 안건은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 조례를 제폭 완화하자는 내용으로 해당 안건은 상임위 논의 결과 상당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 의회 내부적으로 안건이 부결됐지만 해당 조례 개정안이 언제든 다시 상정될 수 있다는 또 점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부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여수시 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표고를 기존의 100m에서 150m로 완화하고 개발 토지의 경사도 또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태양광 에너지 설비의 경우에는 아예 토지의 표고 규정을 예외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해당 안건을 발의한 일부 의원들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되어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분입니다. 예. 안건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지역의 경사도와 표고 기준을 완화해 도시 외곽이나 미개발 지역의 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시의회의 개발행위 제한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여수시 집행부는 지역의 난개발 우려나 또 재해 위험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를 현행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조례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시청 내 토지 이용이나 인허가 관련 부서 직원들 3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의견들을 청취한 결과 허가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입장입니다. 예. 해당 조례 개정안의 부결 과정에서 다수의 여수시 의회 의원들 역시 민원을 이유로 기준을 완화한다면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시가 봄철 벚꽃 개화기를 맞이해서 지역 곳곳에서 벚꽃 축제와 또 연관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축제가 분산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 순천시 동천과 서천 주변에 벚꽃이 만개하면서 이 벚꽃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일부에서 벚꽃 축제와 부대 행사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축제가 개최 단체들의 나눠 먹기식 행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의 벚꽃 축제는 삼산동에서 용당 뚝방길 벚꽃 축제를 개최했고 순천시 서면 역시 벚꽃 축제를 개최했는데 이 밖에도 순천시장배 걷기 대회와 순천시 자전거의 날 행사도 이 벚꽃 개화 시기에 함께 개최됐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벚꽃 축제가 예산을 나누어 소규모로 분산되면서 축제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관 행사들이 겹치는 바람에 벚꽃을 구경하러 나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무엇보다 축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예,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좀 산발적인 축제 개최에 대한 고민 또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역 일부에서는 순천시 동천변 약 10km 구간에 벚꽃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 동천 주변이 순천만이나 국가정원, 원도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봄철 벚꽃 축제를 통합으로 개최하면 이 원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지역 주민들은 벚꽃 축제를 소규모로 개최해 동네 잔치로 끝낼 게 아니라 정원의 도시 순천을 알리는 새로운 축제로 개발하거나 소규모 축제와 행사를 통합해서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벚꽃 축제가 분산 개최되는 것은 지역 주민단체들이 각자의 축제를 고집하기 때문으로 이제는 순천시 동천과 서천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벚꽃 축제를 개최해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축제의 주인공은 개최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러 오는 또 관람객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광양입니다. 최근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에 있는 공중 하강 체험 시설 이른바 집 와이어에 대한 긴급 보수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광양시가 지난달 25일 진월 망덕포구에 설치한 집 와이어 케이블에 대한 긴급 보수를 진행한 것을 두고 지역 일부에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광양시가 긴급 보수를 진행한 집 와이어 시설은 관광객이 탑승하는 케이블이 아닌 짐이나 탑승 장비를 회수하는 케이블로 예. 설치된 케이블이 늘어지면서 재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는 이번에 재조정을 진행한 와이어는 관광객들이 탑승하는 와이어에 비해 케이블이 얇아 날씨 변화로 인해 변형이 생겼고 설계 기준에 맞춰 케이블 길이를 재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긴급 보수한 케이블이 일단 관광객 탑승하는 케이블은 아니고 짐이나 탑승 장비를 회수하는 케이블이었습니다. 어쨌든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광양시는 집 와이어 일반 탑승 라인은 898m인데 비해 회수하는 라인은 2배에 달하는 약 2km 길이로 날씨 변화로 인한 늘어짐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세밀하게 관찰해 사전에 점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방침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케이블 재조정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와이어가 물에 닿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늘어져 있어서 불안감이 컸었고 또 와이어 점검 과정에서 선박 등이 통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광양시가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인공은 제가 오프닝에서 미리 좀 힌트를 드렸긴 한데 네. 누군가요? 여수 해녀 박춘선입니다. 네, 웃음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신 네. 여수 해녀 박춘선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해녀하면 사실 제주도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네. 여수에도 해녀가 있습니다. 네, 여수 경우에는요, 돌산이나 섬에 이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웅천이나 신월동 앞바다에요, 이 해녀들이 물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아. 저는 오리인가 싶었는데 아니 뭐가 이렇게 올라갔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 오리인가? 오리발 보고 오린 줄 아신 거예요? 네, 오리인가 했는데 해녀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박춘선 해녀도요,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아, 네, 그래요. 17살에 제주도에서 물질을 처음 배웠는데 친구 따라 여수에 나서 물질을 하다가 지금까지 50년 세월 동안 이 여수 바다를 헤엄쳤다고 합니다. 나가 17살부터. 해녀들은 다 제주요. 아가씨 때 돈 벌러 나왔지. 우리 때는 뭐 공장도 없고 제주는 공장도 없고 이제 막 이 해녀가 제일 전문이었어, 제주에서는. 그래갖고 이제 친구 따라 나왔지. 이제 나가 친구 따라 나와갖고 이제 물질을 하려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이제 하려면 하고, 저 여자는 배울 건 다 배워놔야 된다고, 팔자가 허물면 이제 다 쏟아먹는다고. 그래갖고 이제 또 시작한 것이 이제 이날 평상이지. 이날 평상. 이날 팽상? 네, 지금까지 평생 이 일을 하셨다고요. 이날까지 평생? 네, 50년 해왔다. 세월이세요. 네. 예. 이 박춘선 해녀님도 나이가 많으시죠? 네, 지금 58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68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네. 여수에 해녀가 몇 분 정도나 계실까요? 예전에는요, 연도동 이 섬 주민들 중에 해녀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시거나 나이가 많아서 그만둔 해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박춘선 해녀 말로는요, 예전에는요, 여수에 해녀 배가 6척 정도 있었다고 해요. 해녀를 이제 싣고 바다로 나가는 네, 배가? 맞아요. 그 배에도 많이 탔었는데 지금은 해녀들이 줄어서 한 배당 한 대여섯 명 정도씩 3척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명이 잘 안 되는 수로 해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으로 추정이. 한 15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정말. 근데 지금도 75세 가장 고령의 해녀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들고 또 힘들어서 물질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물질을 거의 매일 나가신다고 하시던데 네. 한 번 나가시면 이 몇 시간이나 물질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요, 한 번 나갈 때 4-5시간 작업을 하신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해녀도 물때에 따라서 좀 작업 시간이 좀 다른데요. 물때를 보면 우리가 11물까지 있어요. 예? 근데 이 11물까지 하고 이틀 쉰다고 해요. 거의 뭐 매일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산소통이 없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잠수잖아요, 이게. 맞아요. 보통 4-5m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4-5시간 동안 수백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오래 있지는 못하시는군요. 몇 초예요. 아, 들어가서 그냥 딱 캘 거 딱 캐시고 바로 올라와서 올라와서 숨 한 번 쉬시고 다시 또 내려가고. 들어가고 이거를 네. 5시간, 4시간 동안 한 수백 번. 그렇죠. 아,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실제 바닷속은 우리가 뭐 영상으로 보는 막 맑은 동남아 바다 이런 게 또 아니잖아요. 물고기 많이 있고. 막 아름답고 산호가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여수 앞바다는 굉장히 좀 어둡고 그럴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무서운 것도 다 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50년 동안 다닌 바다다 보니까요, 어디에 뭐가 있을지 들여다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처음에 물에 들어갔을 때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너무 무섭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벌라는 생각에 이 두려움도 이기고 바다에 뛰어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섭대. 뭣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전북밭에 가면 전북도 요만한 것이 이만히 베겨 막 이 수경을 이제 그런 거 모르게 독보기 닮아갖고, 저 전북도 이나.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많이 그랬지 이제. 그런데 이제는 노하우가 되니까 볼게 이제는 다 뭐 젊었다고 이제는 이제 틀리지 이제 간도 많이 커져버렸고, 무서우면 작업이 안 돼. 무섭다 하면은 작업이 안 되고, 그냥 내가 돈 벌랄게. 이거 벌어야 살게. 그렇게 어떻게 하면 뭐 할 사람 하나 잡을까 하고 막 그래. 무섭게 생각하면 작업을 안 되는 거야, 바다는. 이 구멍에서 계속 하면은 아무리 물어도 이 물속에 다 알아. 아, 여기가 뭐 어떻게 뭐가 있다는데. 바람이 안 불면 물 안 어두워, 이들은. 이제 바람 불고 막 할 때는 물이 좀 어둘까? 물 별로 안 어두가. 이게 무섭다 생각하면은 일이 안 된다. 네. 그냥 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간이 커져서 네. 안 무섭다 하셨는데 말투에 진짜 제주 방언이 좀 네.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안 어두고 하잖아요. 안어두과 네, 뭐 맞아요. 함수과 뭐 이런,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전라도의 방언과 제주도의 방언이 섞여 있으세요.
와, 전라도랑 제주도 그 어려운 방언 두 개가 좀 섞였어요. 예. 가장 고수신 거죠.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들 보면 일을 안 하면 몸이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해녀들은 땅에 있는 것보다 바다에 들어가는 게 몸이 덜 힘들다라고 하신다고요. 네. 바닷속에서 몇 시간이고 헤엄을 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무태에 올라오면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이 붙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바다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나가 지금 다리가 나는 너무 안 아프대도 나는 아픈 데는 없어. 그냥 무릎이 하도 일을 했었게 무릎이 영구로 달아졌대. 가서 나가 바다가 쌀쌀 나무 베거든 못해. 우리는 아저씨가 있을게 나가지. 이 무릎 같은 건 바다 가면 안 아파. 홀랑홀랑홀랑 물심으로 안 아파. 근데 오이 올라 뻣뻣해버려. 가요 오면 아파. 뿌도 한 3시간 정도 작업해가면 좀 피곤한 게 있어. 아플 때가 안 아플 틀려. 아니 눈망 뜨면 물에만 와나니까 이 칩이 심으면 깎아 보고 일단은 이 물에 오면 아픈 것이 이런데도 아프고 요런데도 아파도 물에 가면 했는데 또 저녁에 집에 가면 또 아파요. 아, 집에 가면 또 아파요 하시면서도 끝까지 웃으시는 이 네. 웃음소리 때문에 물에 있는 게 진짜로 당신의 삶에서 진짜 편안한 맞아요. 공간이기도 하면서 네. 또 삶의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50년을 함께한 바다지만 이 위험한 순간도 꽤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랜 시간 물질하면서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다고 해요. 모두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들 때문이었는데요. 쓰레기요? 네. 배에서 버린 남자 잠수복을 보고 심장이 멈출 정도로 놀라기도 했고요. 아, 사람인 줄 알고? 네, 맞아요. 또 그물에 걸려서 바다 위에 올라가지 못할 뻔한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갑바라고 남자들 갑바 있잖아. 옛날에는 바다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 갑바를 착 내리면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막 심장병도 나고 그랬어. 이제는 이제 저런 거봐. 나 이거 갑반갑다 해가 마음이 이제는 넓지. 처음에 볼 때는 말도 못해. 산마의 꿈을 고기 꿈을 이 추경 다 감아져가고 숨 넘어가 버리고 막 죽을 꿈이 수백 남겼어 나도. 또 그래도 또 해녀를 해줘. 바다에 가자. 근데 이제는 이 하고 그 옆에서 막 돈 버는 거 볼게. 욕심이 조금씩 이제 생기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갈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너무 무지하게 해야지 이제. 예, 제주도 방언을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편집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예, 직접 네. 들으셨을 때는 온전히 100% 이해는 못 하셨죠, 솔직히. 분위기로. 네, 분위기로 줄 알았죠. 바디랭귀지로 약간 그렇죠. 예, 네네네. 분위기로 이 맥락상으로 이해를 그렇죠, 한다는 점. 맞아요. 자, 어쨌든 뭐 위험했던 순간들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뭐 무지하게 해 마지막에 네. 그냥 일하신다 이런 뜻으로 추정이 네. 됩니다. 자, 박춘선 해녀에게 바다는 좋은 것도 있지만 진짜 듣고 오신 것처럼 두려움도 또 미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이 들어 보는 바다는 왼수만큼 싫기도 했지만요. 해녀하면서 전복, 해삼 팔아 자식들 공부 다 가르치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걸 퍼주는 바다가 좋기도 하지만 믿기도 하고 아주 미우나 고우나 바다라고 합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나 봐요. 네.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하기가 싫어. 아침에도 일어나기도 싫고 젊어서는 파닥파닥파닥 해지는데 이제 아무리 돈이 번다 해도 일어나기 싫어. 좀 나이 먹으면서 그 진기가. 아이고 돈 벌어서 다 애들 다 공부 가르쳐주지. 이 바다에서 나가고 아들만 둘 낳는데 애기들 가르치려고 이 물에서 그래도 이 물이 나가 돈 벌어준 거야. 애들이 다 잘 됐어 이제. 왼수 이제 이거 아니면 식당 일해서는 아기들 공부 못 가르쳐. 식당 일에서는 일 못해. 이제 이걸 해갖고 애기들 다 결혼을 시켰지. 공부 가르쳤지. 이 바다가 좋긴 좋아. 우리한테는 직업상 이거야. 이 우리 제주 할매 엄매들 다 그래. 다 원수 같은 바다라도 우리에게는 참 고마운 거지. 네, 미우나 고우나 매일 여수 바다에 몸을 던지는 여수 해녀들 오늘도 폭삭 속았수다. 네, 폭삭 속았수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합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잘 보냈죠. 네, 너무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있고 또 보냈습니다. 네. 저는 바쁘게 생활하는데 특히 이제 YMCA가 작년 연말에 탄핵 전국에 회원 확장 운동, 회원 모집 운동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비영리 단체는 후원회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덜 거쳤어요. 예. 그러니까 수입이 적게 들어온 거죠. 후원 금액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회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배가 운동. 네. 그래서 후원자를 작년에 모금하지 못했던 후원금을 모금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 왜요? 아니, 이거 엄청 우리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인데 이렇게 맨날 우는 소리를 하니 참. 그래도 여수 YMCA 회원 배가 운동 많이 해주십시오. 예, 순천도 하시면 되죠. 커피 팔아요. 저는 지난 4월 4일 사실은 제 친구가 그 노동환경연구소 소장이거든요. 김원희라고 예. 여수 출신입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네, 녹색배는. 우리 총장님 다녀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날 탄핵 이후에 탄핵이 되든 탄핵이 되지 않든 간에 지역사회를 좀 지켜야 되는 역할이 있어가지고 못 가서 좀 그렇게 좀 아쉬운 점이 좀 컸고.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환경연구소의 그 소장으로 그 이취임식이 취임식, 있었거든요. 예. 서울 녹색병원 부설 연구소죠. 그렇죠. 굉장히 뭔가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나 특히 여수 산단, 다른 국가 산단에서의 생길 수 있는 비슷한 어떤 직업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막 이런 굉장히 우리 사회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연구소장이 좀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거길 좀 못 간 것이 가장 아쉽지만 예. 어쨌든 파면됐잖아요. 굉장히 좀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했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1호가 사실은 여순 사건이잖아요. 사건, 예. 근데 어느 누구도 파면 이후에 비상계엄 2호만 이야기하지 비상계엄 1호를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비상계엄 2호는 제주 4.3 제주 지역에 선포된 건데 결국은 비상계엄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여수에서 그 제주도에서 거의 제주만 3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비상계엄 실체가 그런 거다. 그래서 지난 이제 월요일 날 긴급하게 그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4월 4일로 임기가 끝났거든요. 임기란이 끝났거든요. 그 본인들 그 역할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새로운 정부 구성될 때까지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좀 개최를 했고 월요일날요. 그다음에 어제입니다. 4월 9일이죠. 한국 YMCA 중에 호남 제주 YMCA 이 협의회가 있는데 김 대총장하고 저와 같이 광주에 갔다 와서 호남제주 YMCA 협의회가 너무 기쁘게 파면도 좀 즐기고 밥도 먹고 좀 그렇게 좀 여유로운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국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6월 3일로 일단 대선일은 확정이 됐고요. 여권에서는 지금 너도 나도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데 잠룡으로 분류됐던 야권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는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대선 출마하겠다고 밝혔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다시 출마 의지를 밝힌 지 2달 만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호남 정치의 부활을 외쳤던 김 지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담양 군수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간 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호남 민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지사의 출마 선언 번복에 대한 생각 좀 들어볼까요, 두 분?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솔직히 이게 YMCA 여수 YMCA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에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좀 어안이 벙벙했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깜이 될까 하는 물음을 가졌지만 지금 시기가 엄중하거든요. 물론 당시 이제 대선 이야기할 때는 그 내란 개혁 뭐 이전 전후라서 정치적 상황은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지만 어떻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뭘까? 그 친위 쿠데타 이후에 어떻든 내란 주범과 종범들을 잡아서 사법적 처리까지 해야 되고 또 하나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민주정부 새로운 국민정부를 세워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어떻든 민주당이든 야당의 대권 후보들이 가져야 될 입장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이 검찰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이번 내란 과정 속에서 강력히 그 처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선 후보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당이든. 근데 김영록 지사가 그동안에 물론 이제 재선까지 했고 뭐 도정은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민주정부에 대한 새로운 국민정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표현하면서 도정 활동을 했을까 하는 물음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좀 급은 다르다. 헤비급과 미들급, 뭐 라이트급은 다르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쉽게 출마를 선언하고 쉽게 걷어버리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된다. 물론 혹자는 또 전임 도지사들의 주요 루트가 국무총리였잖아요. 당대표고. 혹시 그런 또 제2단계의 정치적 복선을 깔면서 중량급으로 헤비급으로 좀 급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오만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대선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전남 도민들의 상당수는 급이 될까부터 시작하고요. 과연 대선 후보로서 전라남도 도정 8년 동안 도정들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러한 새로운 모델 지방자치의 모금들을 창출하면서 갔을까 물어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들었다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예요. 예, 김석 총장님. 지금 현재는 뭐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반헌법 세력들을 그러니까 내란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 일단 일과제인 것 같아요. 경제가 하루아침에 빨리 살아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뒤로 밀어놓고 경제를 앞세운다거나 또는 뭐 정치 안정을 앞세운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한테 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서 야5당과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 국민들이 한 마음을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김영록 지사의 불출마 선언이 그런 어떤 의지에 따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그 4월 4일 그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예. 국회의장이 불현듯 필요한 건 하기지만 개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제 내란 세력들이 잔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이 개헌 논의를 좀 뒤로 미루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또 판단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김영록 지사가 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은 결국은 내란 청산과 아까 우리 김대중 총장이 이야기했던 건 사회 대개혁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일단 입장과 주장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그런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각해서 이렇게 불출마 선언한 거라면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 김대중 총장도 이야기했지만 불현듯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낙연이라고 하는 이낙연이라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혹여 뭐 이러저러한 그 불출마를 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을 좀 하셨잖아요. 뭐 예. 필요한 일이긴 하죠. 뭐 전라남도에 여러 가지 수많은 뭐 수건 과제랄지 뭐 의대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출마 선언 번복이 좀 진정성이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람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예. 뭐 탓하고 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그 출마 선언에 좀 진정성이 있기를 도민들의 좀 이해를 좀 바라는 것은 바라야 될 것 같고 예. 좀 도민들은 조금 그 출마 선언 번복한 것에 대한 이해를 김영록 지사만큼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겠지만 김영록 지사 또한 예, 예. 지역민 입장에서는 뭐 아까 김대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체급을 올리기 위한 뭐 밑그림이다, 혹은 도지사 3선 도전을 위한 밑그림이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도지사 3선을 위한 밑그림이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희 총장님? 저는 도지사 3선 밑그림이 바탕이 아닐까. 물론 이제 책임 총리제는 되면 좋고요. 되면 좋지만 본인은 정확하게 3선 도지사에 대한
꿈과 희망은 버리지 않았다. 어차피 3선이 돼야지 그 다음은 뭐 책임 총리를 가든 예.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당의 중량급 있는 당에 대한 일정한 좀 포지션을 요구하면서 높은 좀 대표급의 흐름들을 가져갈 거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 저는 3선 도지사 영역에 밑그림을 그렸던 거고, 왜냐하면 사실상 재선하는 과정 속에서 김영수 도지사의 뚜렷한 정책은 없었거든요. 오로지 전남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말고는 예. 현실적으로 뭐 도민들의 새로운 좀 지방자치의 열망을 받아안는 그런 혁신적인 국내외 나는 도지사로서 옛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든가 몇 명 있잖아요. 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예. 더 뚜렷한 정부 사업이라든가 없었다, 아니면 그런 혁신적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3선 도전에 대한 큰 그림을 바탕에 깔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경선을 또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네. 예, 예. 김석 총장님께서는 이런 밑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그림이 있겠죠. 그 뭐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시의원들도 시의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도 다 밑그림이 있는데 심지어 전라남 도지사 3선을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밑그림이 없겠습니까? 거기에는 본인은 어차피 농림부 장관도 지냈던 분이고 하다 보니 뭐 이러저러하게 여러 가지 포석을 깔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 그것이 전라남 도민들을 위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이렇게 좀 필요한 예. 좀 전라남도에 좀 필요한 일들이 조금 감동적이고 좀 역동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네.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 지사가 이 호남 정치의 부활을 주장했으면서도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호남은 결국은 뭐 민주당의 거수기인가 뭐 이런 비판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 총장님? 일단 호남 정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김대중 대통령의 선명성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요. 예,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박정희에서 억압받고 결과적으로 전두환 노태우에 의해서 억압받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의 상징인데 과연 지금 이 호남 정치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상징인가라고는 상당히 보기 어렵고 정치를 예. 자꾸 호남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 이번 그 윤석열 파면 국면에서 봤겠지만 그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거기 안에서 야오당이 총단결하길 바랬어요. 민주당 중심이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 모두가 다 광장으로 모이려고 해서 거긴 지역이 없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호남 정치 부활이랄지 뭐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랄지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한다랄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광장의 굉장히 순수함과 이 윤석열 파면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는 상당히 좀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호남 정치라고 하는 것을 꺼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과연 지금 민주당이 호남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가? 그리고 선명하다는 뜻이 어떤 걸 예를 말씀하시는 들면 거예요? 예. 정말 열심히 했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도민들이 선택해준 정당인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본인들은 광장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와 달리 내년 지방선은 굉장히 이번에 담양 군수가 조국 혁신당이 된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담기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또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예. 지금 호남 정치를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좀 느껴야 된다. 민주당 반헌법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과 어떤 전라남도의 혁신을 이야기해야 될 때지 정치 기득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꼭 제가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고 주셨습니다. 김대 총장님께서는 결국 이 호남은 민주당의 거수기인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수기가 아니었고요. 지금까지. 호남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해 줬거든요. 호남은 우리 지역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역사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알맞은 사람을,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을 선택해 줬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거수기가 아니라 예. 호남의 선택이었다. 호남은 그러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해 줬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마지막까지 정권을 잡으면서도 지지와 열정을 통해서 그러한 민주정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호남의 정치적 영역이었는데 지방 정치로 보면요. 예. 특히 이 지역에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주로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뭐 도지사라든가 시장 군수들의 흐름을 보면 예.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호남의 국민의힘. 네. 어떤 정치적 처음 들어보는 예. 왜냐하면 이거 일당이니까요. 그 집에서 좀 더 민주적이고 진보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러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요. 예. 시민들에게 단련되고 이런 민주주의적 철학이 몸에 체화된 정치인들 시군 의원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당밖에 없으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물도 아닌 사람들을 뽑아줬던 거에 대한 오히려 바닥 정서의 상에는 호남 사람들은 비판의 눈길이 좀 있는 거다. 그래서 요즘은 정당 정치에 있어서도요. 수도권 중심으로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20, 30대부터 치열한 논쟁과 그리고 치열한 정당 활동을 통해서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뭐 시의원뿐만 아니라요. 국회의원 정책비서관부터 포함해서 예. 다양한 활동과 경력을 통해서 전문성과 정치력을 배우면서 국회의원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현재 40대, 50대 차기 지도자들 그룹군 보면 호남 사람은 없습니다. 영남 사람도 없고요. 주로 수도권에 수도권 포진되어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는 좀 잘 봐야 된다. 예, 그런 호남 민심이 반영된 결과일까요?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꺾고 군수를 배출했습니다. 민주당의 패배와 또 호남의 민심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김석 총장님. 일단은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전라남도에서는 사실은 몇 번 있긴 했었죠. 예전에 지지난 그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좀 견제하기 위한 정당들이 있었고 때로는 또 뭐 민주노동당이 때로는 뭐 통합진보당이 좀 그런 경우들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담양 군수가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결정돼 버린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 3선 군 의원을 좀 지냈고 결국은 이제 토박이기도 하고 그리고 밀착형 공약을 좀 강조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어쨌든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있는 담양에서 이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담양 군수를 배출했다고 하는 것은 내년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 부분 민주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벽을 뚫기가 어려운 혁신적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뭐 진보당이나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그동안에 찍을 사람이 없어서 민주당이 찍었던 많은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게 이게 또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좀 있습니다. 민주당은 타격감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이때. 네, 그렇죠. 정치적 타격이 상당히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은 질 수밖에 없었죠, 민주당은. 왜냐하면 이번 재보궐선거 원인을 민주당 담양군수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해임당하면서 보궐선거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당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당내 경선 과정에 분열이 돼버렸죠. 떨어진 사람이 결국은 조국혁신당 후보를 밀었고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처럼 조국혁신당 후보는 물론 이제 군의회 의장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상당히 20, 30년 동안 바닥을 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했는데 예. 이제 문제는 민주당 저희 이제 주권자 입장 속에서는요. 국민 입장 속에서는 소비자라고 본다면 예. 상품을 선택할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잖아요. 선택의 폭이 예. 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경기도처럼 예. 5%에서 10% 이내에서 근소한 차이에서 어차피 여기는 국민의힘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민주적 정당이나 진보 정당으로 했던 두 개의 정당이 예. 물론 진보당이나 뭐 진보당도 들어오면 좋고요. 두세 개 정당들이 지역 유권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더 진보적이고 보다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유권자 중심적인 정치를 하는 상람들을 선택할 범위가 넓어지니까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안일하게 지역구 관리를 하고 예. 지역의 시군 의원들을 위해 막 상황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자리를 못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호남의 국민의힘은 이제 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런 정당들이 계속 아까 나오면 말씀하신 그 말에 빌리면 예.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자기 역할을 조금씩 해나가면 20, 30% 식으면 민주당도 겁이 나서요. 후보 선출도 제대로 할 겁니다.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후보들을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이나 노동단체 이런 활동
지도력이 검증된 사람들, 김석 총장님 이런 분들이 막 그래서 도의원 막 저 위험한 꼬시지 발언 저 아닌가? 꼬시지 마세요. 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 더 이상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을 할 일은 좀 줄어들 거라는 뭐 기대감 속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좀 현상인 것 같기도 편안해지게 하고요. 예. 유권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을까? 예. 좀 외람됩니다만은 뭐 울며 겨자 먹기 선택이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선택지가 있게 된다. 예. 그러지 않겠나? 김대희 좀 총장님 조심스럽게. 말을 빌렸습니다. 예. 자, 대권에 도전하면서 호남을 외친 인사가 이제 보수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호남의 민심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호남에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했던 이력이 있던 분이어서 어떻게 보세요, 김석 총장님? 한숨을 쉬십니다. 순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순천 분으로서, 예. 진심으로 이 애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꾸벅. 네.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여수 순천에 걸려놓은 현수막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겸허하다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번 파면 국면 이후에. 겸허한 게 아니죠. 국민들한테 넙죽절을 하고 석고대죄해야죠. 본인의 정당에서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파면 대통령이 벌써 2명이나 나왔어요. 이걸 사과하지 않는 국민들이 이 정당을 용서하겠습니까? 대선 출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와 사과를 바라는 정말 인지상정. 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치 기회는 이때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라도 좀 해보려고 대선 출마를 한 것 같은데, 본인이 했던 말을 좀 돌려드리면 2016년에 손에다 장을 지진다고 했어요.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에게 약속을 먼저 지키는 것부터 해야. 그때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왔던 거죠? 그 당시에. 2016년 11월 아마 30일 그 무렵에 야당이,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본인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 뒤에 따라다니는 것은 그러면 손에 장을 지졌냐 안 지졌냐 이게 따라다니거든요.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할 거면 선출직 공직자에 나오지 말아야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짓말, 헌법을 위반한 거. 거짓말한 사람들이 다시 겸허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출마한다? 국민을 농락하는 거죠. 예. 그리고 미안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정당입니다. 사과나 용서가 없다고 하면 아마 이번 대선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패를 국민들이 안겨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이분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한 분한테 어쩝니까? 라고 했더니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학시. 네, 딱 이렇게 두 음절로 정리를 해보더라고요. 예. 하여튼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다. 일단 사과부터 좀 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마보다는 지금 사과와 용서가 예. 우선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김대희 총장님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주 전남 도민들의 정치적 수준을 고려한다면 아마 좀 분노하실 것 같아요. 아까 분노할 내란 것이다. 정당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특히 전남 동부권 지역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 순천 시민들을 농락하지 않나 하는 분노도 일선에서는 도민들은 가질 거다. 예. 차라리 뭐 시장 군수 선거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번 시의원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이정현 의원은 뭐 다양한 말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뭐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 공약들을 많이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들었었어요. 예. 근데 대선은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양무, 호남, 시무국가, 광주 정신이 등장을 할 겁니다. 민주당과 호남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지만 앞으로 호남 정치가 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석 총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제가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학도의 있습니다. 입장에서 예.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로를 의존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호남 정치를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해야만 그동안 승리해온 것도 있고, 또 호남에 있는 굉장히 상당히 수준 높은 정치 의식이 높은 도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뭔가 좀 되어야만 되는 것들이 있는 건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양무호남 시무국가가 사실은 전 국민이 광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앞세우기보다는
반헌법 세력에 대한 청산, 그다음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에게 허약한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선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 그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어려움에 좀 처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번 윤석열 파면 이후에 많은 민심들의 변화가 있어요. 20, 30대 청년들의 어떤 광장에 나왔던 것들은 예. 이것은 맹목적인 그동안의 호남에 대한 맹목적 지지보다는 뭔가 전략적 견제자로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이 앞섰던 조국혁신당의 담양군수 당선도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그 호남 정치를 앞세우려고 한다면 그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시민 주권이 어떻게 제도할 거고 법제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뭔가 호남 정치의 그 2.0 버전 또는 3.0 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호남 민주당이 호남 프리패스가 있을 거라는 환상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필요한, 진짜 그다음 묵혀두었던 숙제들을, 사회대개혁 과제를 뭐 시군부터 골목부터 그다음에 마을부터 지역까지 대한민국까지 과제를 내놓는 후보들에게 좀 더 국민들이나 또 우리 도민들은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대희 총장님, 호남 정치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민주당과 호남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할까요? 저는 호남에서 정치 신인들이 좀 나와야 돼요. 역으로 서울에 있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호남 쪽에서 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를 하면서 예.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서 중앙정치로 가서 호남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민주당의 중심에 서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예. 앞으로 20, 30년 동안 호남에서는 대권 후보 못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도 이번 대선에 오늘 뭐 나오는 걸로 내용을 했으니까요. 결국은 호남에 빚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TK 출신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시장과 광역도시사를 했어요. 예.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내란 속에서 결국 내란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거고, 그럼 호남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도권이 민주당의 중심, 정당의 중심 지역이 될 거다. 지금 60%가 수도권이잖아요. 국회의원의 예. 60%가. 그러면 지방 분권이나 호남의 정치적 공약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시군 의원들, 시장 군수들이 예. 앞으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의 중앙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전국적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야당의 당원들이나 예. 아니면 또 이런 시민 생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YMCA 토론,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4월 11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